예, 이제 제가 이게 그 제목을 포용과 혁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 과거의 성장 시기는 그 저희들 고민이 뭐였냐 하면은요. 성장은 계속 하는데 이 낙수 효과가 그 일반인들한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는 좀 사실은 성장론자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과실이 성장은 매년 지금까지 계속 고도 성장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한테 가지 않으니까 이거 성장하고 포용 관계가 좀 이렇게 이게 제대로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파수분 얘기도 나오고 뭐 분수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포용과 혁신을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성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과거보다는 뭐 성장을 하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소리 할 수 있지만 지금 성장이 떨어지는 관계 속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게 지금 뭐 포용과 혁신이 굉장히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컨플릭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면 요즘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 다들 이게 본인이 불안해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다 보니까 누구를 뭐 도와주고 이런 데 대해서 인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이제 포용과 혁신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혁신이 없는 포용은 진짜 과거에는 뭐 혁신이 없더라도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년만 해도 뭐 1.6% 성장 뭐 이런 쪽이니까요. 이게 그 외환위기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례적인 겁니다. 이례적이기 때문에 혁신 없는 포용, 그 다음에 포용은 혁신이 이제 저는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용이 먼저로 해서 포용과 혁신이냐, 또 혁신과 포용이냐 하는 이슈가 진짜 이제는 진짜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좀 앞쪽은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단군 이래로 이렇게 그 국은 융성한 시기가 있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대 국은 융성기다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는 어나운서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국민 모두가 일치 단결한 거죠. 뭐 지도자들도 부패하지 않았고요. 국민들은 진짜 그 굉장히 건면하게 일했습니다. 뭐 밤낮으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전적인 기업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가 주도의 어떤 전략, 그다음에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추격 경제였습니다.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거기다가 또 다행인 것은 중국이나 그 일본 등의 어떤 그 아주 굉장한 우리한테 경쟁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도전적인 국가가 없었죠. 주로 도시 국가였죠. 뭐 대만,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가 경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운 융성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 내가 지금 무슨 세미나를 좀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좀 후에 내가 전화를 할게요. 예, 지금 예. 들립니다. 총장님, 이거 좀 꺼주세요. 마이크.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짜 국가 경쟁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중국의 뭐 맹추격이 아니고 이제 중국이 추월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게다가 이제 기업들의 혁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 지금 뭐 날리고 LG도 날리고 뭐 지금 거의 기업들이 난리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가 시스템은 과거의 추격 경제 속에서 시스템 곳곳에 제가 점검해 보니까 이 허점 투성이가 많은 그런 속에서 진짜 국가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쪽에 문제 이슈가 되겠고, 뭐 이 부분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뭐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총수요가 감소되고 또 성장이 위축으로 악순환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고령화의 위험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저탄소 기후 변화도 굉장히 우리 경제에 부담입니다. 우리는 뭐 제조업이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이나 어업도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문제인데요.
과거에 그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공무원들의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정책 결정할 때는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뭐 지금 각종 다가오는 그 새로운 정책 상황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는데 사후적으로 감사 수사를 해서 공무원들 형사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이게 파지티브하게 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이제 월급 생활자로 이제 전락한 거죠.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대한민국으로 가다가는 포용도 어렵고 혁신도 어렵고 이게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방법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좀 대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정을 인정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봐서는 향후 요구하는 몇 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새 정부가 금년에 만약에 들어선다 그러면은 딱 요 새 정부 기간이 국군 융성의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서 중국을 드래그 하는데도 중국은 무지하게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들어서서 뭐 관세 이렇게 부과하는 게 미국으로 오라는 얘기거든. 제조업을 미국으로 와서 해라.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겹치고 있는데 굉장히 국내 국외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 경제, 뭐 행정, 사회, 뭐 국방, 뭐 외교 모든 부분에 어떤 이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가히 혁명하듯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포용도 가능하고 혁신도 가능한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은 그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은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느냐 부분이 그거지 뭐 세계 10등, 10만 개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성공 방향은 하여튼 세계 1등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뭐 선도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경제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AI를 활용한 어, 대전환, 경제 대전환인데 요번에 제가 CS 가보니까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이거 AI 플러스 X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LLM이라든지 그 이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AI를 온 디바이스 또는 인바디로 가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AI 플러스 X에 좀 집중하면은 한국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와 함께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 제품 서비스를 AI를 적용해서 대대적으로 만들면 세계 1등 전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세계 1등 전략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면은 제가 그래서 그 글로벌 관련한 포럼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글로벌 국가 경영을 하면은 한국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외에도 AI 이외에도 바이오, 뭐 우주, 신재생 에너지, 로봇 등인데도 어쨌거나 AI를 적용하면은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드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의 초전도체를 개발한다든지 하여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혁신을 통해서 국가 파일을 키워야 되고 이렇게 파일을 키우지 않으면은 국가 대포용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포용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 혁신을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가 대혁신의 기본 방향을 국정 운영의 포인트를 대전환해야 되는데 글로벌 관점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 관점 그리고 저희들 경쟁 상대자가 이미 선진국인 미, 일, 독, 영, 프랑스, 뭐 중국 등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과의 경쟁을 하려면은 이제는 과거의 어떤 추격 경제가 아니고
선도 경제로 나가서 초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경영 개념을 도입해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세계 1등 경제를 이루고 사회 대혁신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 정치 행정 시스템을 대혁신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선진 시스템으로 가서 이런 국가 시스템을 대혁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했을 때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이게 혁신을 통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국민에게 기속돼서 포용을 통한 국민 행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혁신, 포용의 상생 발전을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인데요. 지금 이제 국가가 경영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사실은 경영 개념이 도입되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가돈은 공돈이고, 공돈은 효과가 있든 없든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 개념, 수익 개념을 좀 도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특히 가장 핵심 사원인 공무원이 일하도록 하지 않고는 새로운 정책 개발도 안 되고 규제 완화도 안 되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정책 개발도 안 되고 결국은 복지부동을 초래해가지고 고착된 어떤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혁신 파트 중에서는 그 AI 경제 혁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I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LLM이라는 그 초거대 하여튼 지금까지의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모아놓은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정류시켜서 엑기스 개발하는 그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딥시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작업까지는 됐는데 앞으로는 이 이제 정제된 이 데이터를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이제 끌고 와서 그래서 인바디 시키고 해서 이게 AI가 로봇에 가면은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되고 AI가 자동차에 가면은 AI 자동차가 되고 AI 노트북이 되고 AI 컴퓨터가 되고 뭐 AI 냉장고 되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되는데 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AI 활용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관련 국제기구를 좀 한국에 유치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AI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지금 R&D라든지 모든 게 그 초혁신 기술 아이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정부가 추진한 게 역동경제. 이거는 저는 슬로건이지 이건 정책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바이오 활성화, 뭐 제적 르네상스 이런 식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은 뭐 mRNA 백신 개발, 초전도체 개발, 그 다음에 뭐 센서 개발, 그 다음에 또 뭐 전력 반도체 개발,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 혁신 아이템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여기 선택과 집중해놨는 데는 이제 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발주를 줄 때는 정부 사업은 공개 경쟁 입찰인데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최고의 기술을 단 뭐 한 개, 두 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제가 국조실장 하면서 정부 부분에 이 R&D 했던 거 한 500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TRL 기준으로 10이 돼야지만 오퍼레이션 되는데 거의 8, 9 돼가지고 스톱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서는 안 되고 아이템을 확실하게 정해서 모든 소스와 모든 인력을 투입해서 이걸 좀 개발하자 하는 그 포인트가 초혁신 경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위한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세계 1등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AI 경제 혁신, 초혁신 경제 혁명 두 가지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혁신 제품화하고 서비스 전환해서 그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으로 나가자는 거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 조직 중에서 대외 쪽으로 집중하는 부처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외교부도 대외 쪽으로 집중한다 하지만 장관의 8, 90%는 국내 업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도 뭐 대외적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거의 99%가 국내 업무고 통상교섭본부가 뭐 대외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대외경제협력처를 만들어 가지고 대외경제협력처 장관은 해외 쪽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해외 가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세일즈도 하고 대외경제협력조 하는 이 부처를 하나 저는 반드시 신설하는데요. 이거는 뭐 새로 신설하면은 또 조직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조실에 있는 해외 관련 ODA 조직, 그다음에 외교부에 있는 조직, 그다음에 기재부에 있는 조직,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통상까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새로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면은 포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사회 혁신입니다. 사회 혁신은 이 저출생을 극복해야지만 일하는 생산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애만 낳아라 그러면은 국가 사회가 키워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태어난 애들은 만약에 워킹맘이라든지 엄마들이 만약에 키우기 어렵다면은 국가하고 사회가 키우는데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저희들은 아파트 그 문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단위로 해서 애들을 많이 키워본 우리 젊은 할머니, 젊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 어떤 그 노인 일자리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요즘 교대 나오는 교대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애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교대 인력도 여기 놓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그 장학금 뭐 교내 장학금이든 교회 장학금이든 이쪽으로 넣어서 애들 하고 또 여기다가 진짜 전문적으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애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뭐 음악을 통한 애들의 어떤 두뇌 촉진이라든지 뭐 미술을 통한 두뇌 촉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가용 재원을 애들을 키우는데 넣으면은 저는 재원도 기존에 있는 재원을 좀 구조조정하면은 국가가 애만 낳아라 무조건 최고로 잘 키워주겠다. 그게 뭐 외할머니, 할머니가 키워주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낫기 때문에 이걸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령화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의 그 건보 정책이 보장성 강화입니다. 보장성 강화 이거 서스테이블 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젊은 층들은 계속 줄어들고 이제 고령화되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인 노인 건강 촉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 75세 이상부터 연초에 예를 들면 금년 연초에 건강 검진을 합니다. 국가가 뭐 형편이 안 된 사람들 의무적으로 다 해줘가지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의 어떤 그 건강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 뭐 고혈압, 뭐 몇 가지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내년 초에 만약에 했을 때 건강의 어떤 지표가 좋아지면은 건보가 아마 재정이 세이브 될 거예요. 그러면 건보 재정 세이브 된 게 50%는 페이백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건보를 내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국가 보조금으로 좀 해서 연말에 지표가 좋아지는 어르신들한테 돈을 주면은 사전적으로 그 건보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고 행복한 개인,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걸 좀 특별하게 좀 제안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역균형 발전은 뭐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현재의 행정구역을 놓고는 지역균형 발전이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226개 기초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북문화재단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뭐 구미시부터 해가지고 저 봉화 청송군까지 있는데요.
이게 재원을 집중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동이나 그 포항 쪽으로 또 경주 쪽에 좀 재원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뭐 청송, 봉화, 기타 뭐 고령 이런 쪽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럼 지역 그 도의원들, 지역 의원들이 그 거의 뭐 이게 달라들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역 통합, 이거 적어도 한 100만 정도를 통합을 한다든지 또 더 하면은 불경, 뭐 대구 경북 통합하고 강원도까지 넣고 충청도 다 통합하고 호남 다 통합하고 이 정도까지는 좀 연방제 수준을 가진지 어쨌거나 행정구역 개편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발전 재원 해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행정구역 개편하고 총액으로 돈을 좀 주고 싶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도 단위로 예를 들면 경북도에 5조를 줘버립니다. 5조. 그리고 보조금 없앱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도든 자본보조든 없애버리고 공모도 폐지해서 오지 마라. 너가 경북도 같으면 5조를 주게 되면은 5조를 가지고 지사하고 그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워서 5조를 자기들이 의사결정해서 투자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재원 배분해서 공개하고 이 중앙부처는 성과 관리만 하는 겁니다. 너가 성과가 뭐냐? 성과가 좋으면은 더 재원을 많이 주고 성과가 없으면은 이거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나마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지. 지금 같은 행정구역, 지금 같은 이 예산 배분으로 하면은 결코 대한민국 지역균형 발전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확신하고 이 두 가지를 좀 했으면 하는 게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 혁신에 있어서는 지금 뭐 4대 기본복지 중에서 의료교육은 뭐 대한민국 그래도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계 주거 복지인데요. 그 생계 같은 경우는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라고 저는 뭐 좀 정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서 가장 그 미니멈 생활비가 뭐 250만 원 또는 300만 원 같으면은 A라는 4인 가족에는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고 아버지도 뭐 편찮으니까 근로를 못하고 애들은 공부하게 되면 국가 3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가게를 봤더니만 여기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실직을 해가지고 잡이 없으면은 국가가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국가가 이제 복지 제도를 끊어버린 안 주던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하고 국가가 이 복지하고 이게 두 가지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취업을 많이 시키면은 국가의 복지 그 재원 소요가 줄어들고 그걸 못하면 국가의 복지 소요가 늘어나는 그래서 그 일자리청 복지청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스킴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형 기본주택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기본소득 대상자들은 기본주택을 그좀 주는데 이것도 옛날에 그때 참여정부 때도 고민을 했는데요. 뭐 4인 가족 같으면은 뭐 우리가 공공주택도 한 30평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그 재정 소요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좀 작더라도 진짜 그 집을 못 구해가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런 또 공공주택 제도를 좀 실시했으면 어떡합니다. 그러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용을 한 18평 정도 돼도 되면은 한 20, 한 4, 5평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인 같으면 좀 작게 해서 하여튼 이 주택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주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하여튼 주택을 좀 보급해주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 혁신이 저는 또 굉장히 또 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반 보편성 교육입니다. 근데 보편성 교육을 물론 약화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 더해서 수월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건데, 그래서 적성 교육을 좀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24만 정도가 태어나는데, 이 애들의 오전 수업은 보편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도덕 교육이라든지 국어 교육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영어 교육을 시키고, 오후에는 적성 교육을, 점심 먹고 나서는 적성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초등학생이 적성을 너무 잘하면, 음악을 너무 잘하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수업을 들을 수밖에 이렇게 오후에는 그냥 한다든지 해서 초중고는 적성 교육을 좀 강화하자는 거고 대학 혁신은 지금 여기 종합하는 거는 국립대는 종합대학으로 가고 사립대는 좀 특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전북 같으면은 전북대는 뭐 인류학과도 있고 국문과도 있고 영문과도 있고 다 종합대학으로 가고 거기 있는 사립대는 다 특성화로 가는 겁니다. 뭐 공대를 특성화하든 안카면 간호대를 특성화하든 그 대신에 특성화하다 보면은 이 보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학점 공유제를 활용해서 전북대 가서 학점을 따가오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뭐 자기가 뭐 듣고 싶은 그 일반적인 거 철학을 듣고 싶으면 전북대 가서 철학을 학점을 따가오면은 철학 학점이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는 거고 특히 공학 교육, AI 교육을 좀 강화하는데 여기는 돈을 거의 좀 많이 이렇게 갖다 그 정부 재정을 부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지 마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학 교육 중에서 AI 교육, 또 AI 뭐 학과, AI 대학원을 가면은 거의 유학도 거의 공짜로 보내주고 정부가 예산을 뭐 많이 넣어가지고 여기 오면은 얕은 엄청난 이게 혜택이 있고 여기 오면은 국가의 재정 지원에 거의 뭐 대학 지원에 거의 상당 부분을 넣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학 교육 중에서 특히 AI 교육을 대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뭐 그다음에 여기는 AI 그 연구 데이터 센터도 지어주고 연구비도 넉넉하게 주고 뭐 이렇게 하자는 그런 식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치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선거구제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지금은 226개 시군구를 기초로 해서 뭐 인구 한 뭐 10만 정도로 해서 국회의원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놔두고는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이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그대로 두고 만약에 뭐 충청도에 국회의원이 만약 50명 같으면 50명을 그냥 중대선거구에서 그냥 뽑아버리면은 충청도 공무원 국회의원 50명 이렇게 두면은 아마 지금처럼 지역 할거주의가 되지 않고 지역별로 안 가고 그중에서 뭐 복지 담당 국회의원도 있고 산업 담당 국회의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일부는 또 특정 당이 될 수 있고 일부는 또 다른 당도 일부 들어올 수 있고 하는 이게 변화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로는 반드시 좀 개편하는 게 가장 정치 혁신의 요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혁신에서는 국익 관점으로 좀 가자. 왜냐 그러면 우리의 그 경쟁 상대가 이미 선진 국가들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자꾸 국내적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 혁신에 있어서는 행정부를 좀 혁신하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국방부 같으면은 국방부가 지금은 그 국방 계획이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드론 전투단, AI 드론 전투단, 그 다음에 AI 뭐 로봇 전투단 이렇게 만들어서 국방부가 완전히 그냥 그 AI를 활용한 이 앞으로 현대화 전쟁이 되는 거고 이게 모든 분야에 좀 적용해서 기재부도 AI 기재부가 되는 거고 산업부도 AI 산업부 뭐 환경부도 AI 산업부, AI 환경부, 뭐 산림청도 AI 환경부 이래서 AI를 대대적으로 좀 적용하는 그런 각 부처 혁신이 가장 요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공공기관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술 혁신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 혁신에 있어서는 인사가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아주 고질인데요. 뭐 공무원들을 뭐 누구 정부 사람이니 누구 정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그다음에 적소적재를 해야 되는데 적재적소를 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적소적재는 그 타이밍에 어떤 미션이 있는지 그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제고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혁신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까지는 그 아예 그냥 각 부처 장관한테 맡겨버리고 1급부터는 공단 제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1급부터는 부처를 넘나드는 그런 그 운영을 해야지 지금은 말만 공단 제도고 뭐 부처로 고착화 시키고 한국이 너무 명분이 이렇게 아닌가 하는 그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대안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 혁신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거 세금하고 그 보조금인데요.
세금도 좀 차등화를 했으면 어떡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수도권 지역에 저기 주재하는 기업은 법인세가 21%에서 22% 또는 23%로 올라가고, 저 지역에 가면은 뭐 광역시로 가면은 21%가 20%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치시군으로 가면은 뭐 19%가 되고, 군 지역으로 가면 18%가 되고, 이렇게 좀 세금을 차등화하고, 뭐 거기에 따른 그 이 인센티브 스킴을 줘가지고 발로서 투표하는 그런 식 세금 혁신이고, 보조금도 수도권에 있으면은 뭐 애들 청년 수당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만약에 30만 원 준다 하면은 수도권은 한 25만 원, 20만 원 줘버리고, 지역에 갈수록 3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줘서, 어쨌거나 하여튼 세금이나 보조금을 차등화하면은 이 지역 발전도 이루어지지, 지금처럼 뭐 혜택은 똑같으면서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은 지방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대로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성장률이 금년도에는 1점 뭐 몇 프로대로 떨어지고요. 아마 이게 이제 1% 초반대로 간다 했을 때는 아주 진짜 큰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0점 몇 프로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을 못 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국세 수입을 보니까 2022년도에 피크를 쳤습니다. 피크를 쳐가지고 396조 정도였는데, 2023년도에 344조, 작년도에는 336조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그 영천시에 갔다 왔는데요. 지방의 세수가 떨어지고 교부금이 적게 오고, 지방이 계속 이게 재원을 줄여야 가지고 지방이 할 수가 없대요. 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는 이 한국 경제가 이대로 두면은 이 진짜 포용도 혁신도 모두 불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혁신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혁신은 뭐 중앙, 지방, 공공기관, 대학, 기업, 뭐 모든 이 시스템을 대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즉시 과감하게 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뭐 말로 하고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 해야지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대혁신, 대혁명의 여부에 달려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경을 한다 하면 AI 추경을, AI를 위해서 필요한 돈은 다 주는 그런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선진으로 바꿔서 포용도 달성하고 혁신도 달성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